안녕하십니까 더비오회원 여러분. 국가공인 청소년 상담사 상급 1차 시험 대비를 위한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학습이론의 총 6차시, 전체 차시로 봐서는 34차시에 해당되는 내용으로서 교재 위치는 349페이지입니다. 문제 91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91번 문제는 애트킨슨과 시프린의 이중 기억 모형과 그 다음에 크레이크와 로크하트의 정보 처리의 수준 모형, 이 두 가지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 지금 드러나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이중 기억 모형과 정보 처리 수준 모형은 각각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문제를 가지고 완전히 좀 구분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합시다. 먼저 가보면 이중기억 모형에서는 기억 구조를 고정된 것으로 본다. 그렇습니다. 이중기억 모형은 그 기억 구조가 고정되어 있으면서 나름대로 그 구조에 따른 어떤 순서를 정하고 있는 이러한 특징이 있죠. 그래서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 이중기억 모형에서는 통제 과정의 예로 약호와 시연 조작, 그 다음에 탐색 방락 등을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기억이 잘 저장되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 봅니다. 정보 처리의 수준 모형, 그러니까 크레이크와 로크하트가 주장한 내용에 따르면 정보 처리의 순서를 가정하였다.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크레이크와 로크하트가 주장한 정보 처리의 수준 모형은 저장의 방법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그 다음 장에 볼 수 있는 어떤 그 정보 처리에 있어서의 어떤 부호와 응고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그런 깊이 있는 저장 행위가 중요한 것이지 그 순서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셔서 다의 내용은 조금 거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라에 보면 정보 처리 수준 모형에서는 분석 수준이 바로 밑에 있네요. 그러니까 분석 수준이 깊을수록 기억이 더 잘 된다. 이 부분이 뭐랄까 어떤 질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지 저장의 순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네모 박스에 있는 내용 중에서 다를 뺀 나머지 나라는 각각의 이중기억 모형과 그 다음에 정보 처리의 수준 모형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91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2번입니다. 역시 정보 처리 이론에 대한 문제가 한 문제 더 나왔는데요. 거기 보면 기억의 단계별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끼리 묶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나오는 네 가지 전부가 다 정보 처리 이론에 관한 옳은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기보다는 여러분들 여기가 또 우리 어차피 또 골격수에서 우리가 학습했던 내용이니까 이거 그대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3번입니다. 역시 정보처리 이론의 기본 개념에 관한 문제로서 보기에 설명한 것을 무엇이냐 이런 문제인데요. 보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났던 배경에 따라 그 사건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기억이 좀 더 효과적으로 재생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장기 기억으로 집어넣는 그러한 여러 가지 어떤 그 활동 중에서 종합적으로 재구성한다라는 의미는 그 보기에 나오는 4번 명락 단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 처리 이론에서 말하는 명락적 단서라고 하는 개념, 이 부분 이 문제를 통해서 꼭 확실하게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 그 93번에 1번에 나오는 스키마라고 하는 내용이 있죠. 스키마는 주로 이제 여러분 에릭 번이 잘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 스키마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스키마는 개인이 이전의 경험을 기반으로 표상된 하나의 사건 및 상황이 새로운 정보와 상호작용을 만들게 하는 위계된 지식 체계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TA로 에릭 번이라고 그랬나요? 에릭 번이 아니고 저 누구냐면 인지치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인지치료가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제가 급하게 달려왔나요? 이 스키마라고 하는 용어를 가장 많이 쓴 사람이 아론백이죠. 죄송해요. 아론백에 보면 여러분들 인지치료에서 보면 스키마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이게 뭐냐면 이 스키마가 약간 부정적 스키마를 경험한 사람이 인지도식에 어떤 부정적 인지도식이 생기면서 자동적 사고를 일으키게 한다. 이런 설명을 하면서 스키마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스키마는 지금 그 93번 해석에 나와 있는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전에
이전에 있었던 어떤 경험이라든가 지식 기반이 새로운 어떤 정보와 만나서 융합되는 과정에서 그것이 이제 선순위가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생각보다는 나쁜 생각이 먼저 위에 올라오게 되면, 위계적으로 위에 오게 되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부정적 생각을 하게 된다. 이렇게 스키마라고 하는 내용을 아론백이 활용해서 자신의 인지치료를 설명한 그런 내용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스키마라는 용어 이번 참에 좀 아셨고요. 그 다음에 맥락단서라고 하는 개념도 이번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알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94번 문제입니다. 정보처리 학습의 기억력을 정진시키는 학습 방법 중 정보 유지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일정한 지식이나 정보를 학습자가 반복하여 활용하는 것. 우리가 위에서 배웠던 그 정보처리 이론 말고 그 시프린 등이 말했던 이중기억 모형이 있죠. 이 모형에서는, 이중기억 모형에서는 일반적으로 시연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바로 시연에 관한 얘기를 지금 지문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습자가 반복해서 활용하는, 반복 연습하는, 우리가 시연 이렇게 하면 영어로 말하면 뭐죠? 리허설이죠. 리허설이라는 게 연습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통해서 좀 더 어떤 기억력을 정진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중기억 모형에서 많이 쓰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95번 문제입니다.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의 정보 전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옮기면서 그 장기 기억의 기억을 좀 더 오래 가려면은 어떤 자료를 또는 정보를 공고화한다든가 메타 기억 전략을 쓴다든가 해마를 반복적으로 재활성화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장기 기억의 정보 전환을 도와주는 그러한 효과적인 방법인 반면에 5번에 보세요. 집중 학습은 분산 학습보다 정보를 더 오래 기억하게 한다. 이거는 뭐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중 학습이 낮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분산 학습이 더 기억력을 오래 가져가는데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자르듯이 단언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적절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95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6번 문제는 제가 좀 표기를 하겠습니다. 표기를 할게요. 352페이지 나오는 96번 문제는 제가 표기를 하겠습니다. 97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내담자가 학습할 때 연습의 효과를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끼리 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보면 1번 기억입니다. 순수 분석법이 필요한 학습자에게 각 과목에서 학습자가 일정한 수준에 이를 때까지 개별 과목 단위로 학습한 후 학습자가 다시 이를 동시적으로 연습하도록 하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이지요. 분석법을 잘 활용한 거니까. 또 니은 점진적 분석법이 필요한 학습자에게는 새로운 단원을 공부하게 한 후에 앞의 단원들을 복습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나갔다가 다시 돌아가서 복습하고 또 조금 더 나갔다가 다시 돌아가서 복습하고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나아가게 하는 방법이 이 사람에겐 더 맞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 디귿을 보겠습니다. 반복적 분산법이 필요한 학습자에게는 분산학습이 적합하다. 이것은 아니고 오히려 반복적 분산법이 필요한 학습자에게는 집중학습이 더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 리을에 보면 문제지향적 연습보다는 사실지향적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문제지향적 연습이 더 낫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기억, 니은만 맞는 얘기고 디귿과 리을은 좀 적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97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8번 문제 순행간섭, 역행간섭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순행간섭입니다. 순행간섭은 뭐냐면 앞에 먼저 암기했던 내용이 뒤이어서 하려고 하는 암기 행위를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알고 있는 것이 뒤에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데 방해를 하는 이런 것을 바로 순행간섭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역행간섭은 거꾸로죠. 새롭게 배운 내용이 과거에 배웠던 내용을 까먹게 해버리는 이러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98번에 순행간섭에 대한 예로는 4번이 가장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미 암기한 단어 때문에 새로운 단어의 암기가 힘들어진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99번입니다. 다음 중 순행간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그거예요. 2번 학습자의 머릿속에 이미 저장되어 있던 정보로 인해서 새로운 정보가 제대로 기억되지 못하는 것. 앞의 기억이 그 다음에 오는 기억을 방해하는 것.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00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학습을 방해하는 망각의 원인을 규명하는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끼리 묶은 것입니다. 자, 옳은 것을 찾아보면
일단 그 니은과 디귿이 옳은 내용이니까 그 내용 그대로 여러분들 이해하시고요. 기역과 리을이 왜 틀렸냐면 기역에 보면 흔적 쇠퇴 이론이라고 해서 말을 해놓고 결국에 무엇에 대한 설명을 하냐면은 단수 의존 망각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해설 리을에 보면 해설 두 번째 보면 단순 의존 망각 이론이 있습니다.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단수의 양이 너무 적어서 어떤 단수가 정말로 없어서 단수 때문에 망각에 어려움이 있는 이런 이론이 그 망각의 원인을 설명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흔적 쇠퇴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 흔적이 남아있는 세포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그 세포가 사라짐으로써 또는 퇴화됨으로 해서 기억을 할 수 없는 이런 내용을 설명할 때가 바로 그 흔적 쇠퇴 이론인데 기억과 리을은 그걸 거꾸로 뒤집어서 설명한 내용이니까 답은 니은과 디귿이 옳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1번입니다. 다음 중 선택적 주의를 받은 자극에 대한 단기 기억의 특징으로 옳은 것끼리 묶은 것입니다. 자, 선택적 주의를 받았다는 얘기는 뭔가 이렇게 요거 어떤 전체 중에서 핵심적인 것을 따로따로 떼어내어서 이렇게 구분한 거. 우리가 그런 거 있죠. 뭐 말 앞머리, 머리 글자만 따로 떼어내어서 암기하는 거. 이걸 갖다 우리가 선택적 주의를 받은 자극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보면 우리가 청크라고 하는 거 있죠. 그죠? 뭐 청크를 이렇게 단을 이렇게 앞부분만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청크 기법이라든가 또는 시연에 의한 기법이라든가 또는 단기 기억에 저장할 수 있는 기억의 용량, 청크가 여기 있네요. 그죠? 단기 기억에 저장할 수 있는 기억의 용량 7 플러스 마이너스 2 단위 정도이나 늘어날 수 있다. 요건 청크에 관한 얘기잖아요. 요 세 가지가 바로 선택적 주의를 받은 자극에 대한 단기 기억의 특징을 설명한 것이고요. 리얼에 보면 단기 기억에 저장된 정보들은 서로 체계적 네트워크를 맺으면서 연결됐다. 체계적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다. 이것은 바로 단기가 아니고 장기 기억에 관한 설명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02번입니다. 다음 중 맥클리랜드에 의해 가장 조직적으로 연구되었으며 학습자가 탁월한 학습 성과를 내려는 심적 상태로 탁월한 업적을 이루는 동기, 바로 성취동기 이론입니다. 맥클랜드의 성취동기 이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103번에 나오는 대시에 103번은 이제 외제적 동기, 뭐 내재적 동기가 아닌데 이 부분은 대시라는 분입니다. 대시라는 분의 이론과 그 다음에 이 맥클랜드의 성취동기 이론은 동기와 관련된 문제가 나올 때 항상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102번에 맥클랜드는 성취 동기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외제적 동기냐 내재적 동기냐 하는 것은 대시라는 분의 이론인데 그 103번의 문제에 보면 외제적 동기와 내재적 동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와를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가에 있는 내용을 보면 행동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외적 보상은 내적 동기를 강화한다. 거꾸로입니다. 내적 동기가 외적 동기를 강화한다.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와보면 과제가 주는 즐거움, 흥미 등은 외제가 아니고 내재적 동기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과제, 또 내가 함으로써 흥미가 있는 또는 흥미가 있어서 하는 일들이 훨씬 더 일을 잘할 수가 있겠죠. 동기가 높겠죠. 그런 것은 바로 내재적 동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와라는 맞는 얘기니까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0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학습 무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끼리 묶은 것인데요. 기억과 니은 그 다음에 디귿과 리을 중에서 옳지 않은 것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에 보면 자극 추구와 위험 회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각각의 신경 전달 물질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세로토닌이 등장하고 도파민이 분비되는 것과 관련된 내용 이렇게 해서 기억과 니은이 나오는데 이 자체는 지금 현재 뒤집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극 추구는 도파민이 관련돼 있고 그 다음에 위험 회피는 세로토닌이 관련돼 있는 내용인데 기억과 니은은 그 부분이 조금 뒤집어져 있으니까 두 개 다 갑자기 틀려버린 것이고 그 다음에 디귿과 리을 사회적 민감성과 관련된 것은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관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리을은 기술적 관점에 관한 설명을 해 놓은 것인데 이것도 역시 맞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104번은 맞는 문장을 찾는 것 하면은
디귿과 리을이겠지만 옳지 않는 것을 찾는 거니까 기역과 니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번 문제입니다. 학습 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학습 동기에 관한 거. 자, 3번 볼게요. 자신이 선택한 과제보다 부과된 과제를 수행할 때 학습 동기가 낮아진다. 그렇겠죠. 자기 하고 싶은 걸 하면 좀 더 어떤 학습 동기가 높아질 텐데 그냥 뭐 의무적으로 받은 경우에는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니까 학습 동기가 떨어지겠죠. 그러나 그건 맞는 얘기인데 그 외 나머지 것도 다 틀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1번 보세요. 과제의 효용 가치가 높을수록 학습 동기가 높아지겠죠. 또 내재적 가치가 높을수록 학습 동기가 높아지겠죠. 오늘 앞부분에 그 대시의 이론은 우리가 봤으니까 충분히 이해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또 5번 보세요. 학습 내용이 자기의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더욱더 학습 동기가 높아지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105번의 경우에는 3번 외에는 다 틀린 문제고 비교적 쉬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6번 문제예요. 맥콤스가 개발한 동기화 기능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사실 뭐 100% 암기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해설에 있는 내용 그대로 보면서 도입부터 문제 해결 단계까지 여러분들 필요하지만 좀 암기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암기에 맡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107번 문제입니다. 학습과 관련된 정의적 영역의 요인들, 딱 정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 영역이죠. 그러한 영역들의 요인들 중에서 성취 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우리 맥클랜드의 성취 동기를 얘기했는데 그 부분이 바로 2번에 나와 있습니다. 성취 동기 2번. 성취 동기는 학습자가 뛰어난 성과를 내려는 동기로서 성취감과 보람을 불러일으킴으로써 학습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라고 해서 이 맥클랜드가 얘기하는 바로 그러한 내용을 그대로 담아놓은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해설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읽어보시면서 마무리 학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8번입니다. 피로를 일으키는 여러 현상 중 그 원인이 다른 것은 자, 온도, 습도, 소음, 인간관계 이런 것은 환경에 관련된 내용이고 5번에 나오는 학습 지속 시간은 학습 자체에 대한 변인으로서 이거는 환경이 아니라 학습에 하는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다른 것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09번입니다. 대시가 말하는 동기론 중 내재적 동기에 예에 해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대시 1번입니다. 잇몸이 아프지 않기 위해 양치질을 하는 것. 이것은 외재적이죠. 아픔을 참기 위한 외재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석사 학위를 따기 위해서 대학원 졸업 논문을 내는 것. 이것 역시도 외재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또 3번에 보면 달콤한 맛이 있는 떡볶이를 먹는 것.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참 말이 어려운데 결국에는 내가 떡볶이를 먹는 것은 뭐예요? 외재적인 건가요? 그런데 이 외재적이라는 말은 내가 어떤 배고파서 먹는 거라면 맞겠지만 그게 아니라 달콤한 맛이라고 하는 나 나름의 어떤 그 떡볶이의 가치를 나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떡볶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 내재적인 욕구가 따로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떡볶이가 매워서 못 먹는데 자기는 이상하게 떡볶이가 맛있는 거예요. 그죠? 맵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내재적 욕구를 충족하는 또 내재적 동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떡볶이를 찾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내재적 동기에 대한 예를 찾아낼 수 있다면 여러분 굉장히 어떤 지적 능력이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달콤한 맛이 있는 떡볶이를 먹는 것은 그 사람만의 내재적 동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머지 4번, 5번은 해설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0번 문제입니다. 자뇌와 우뇌의 기능적 속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일반적으로 뭐 자뇌와 우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잘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달리 설명한 내용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뇌와 우뇌 간에는 특징이 좀 다르긴 하지만 서로 전이는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2번 보세요. 이게 잘못하면 이것도 맞는 문장으로 여러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함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봐봐요. 자뇌보다 우뇌가 어느 정보를 처리하는 데 더 유리하다. 자, 이걸 그냥 가볍게 읽어버리면 언어적인 부분이 나왔으니까 이건 우뇌가 맞지. 언어적 능력을 따지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문장이 뭐라고 되냐면 어느 정보를 처리하는데 분석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분석적이고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언어적인 부분이 하더라도
분석하고 또 논리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진단을 하는 이러한 활동은 우뇌보다 자뇌가 더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의 문장은 분석적 능력을 보는 거니까 우뇌가 아니라 자뇌라고 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 틀린 문장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좀 까다로웠던 그런 문제입니다. 나머지는 뭐 여러분 다 맞는 얘기니까 참조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11번 문제, 111번 문제입니다. 뇌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시냅스 과밀 현상은 청소년기에 가장 크게 나타난다. 자, 우리가 앞부분에서 시냅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시냅스는 보통 아동 유아기 때, 그렇죠? 그 보통 아동 그러니까 한 6세, 7세 미취학생까지 시냅스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만들어지면서 나중에 가지치기를 한다. 이렇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청소년기에 가장 크게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적절하지 못하죠. 아동기까지 왕성하게 막 많아졌다가 나중에 필요한 부분만 가지치기 하면서 정교화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2번 문제입니다. 역시 신체 감각 정보를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주의 집중, 단어의 소리, 정보 처리, 사물의 공간적 특성에 대한 사고에 관여하는 뇌의 영역은 어디냐 하는 문제 두 정답입니다. 이것은 뭐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 조금은 암기해 두실 필요가 있는 그런 내용이겠네요. 그 다음에 361페이지의 113번 문제 역시 조금 난이도라든가 또 이 부분이 조금 제가 설명 부분을 뭐랄까요, 문제 자체가 좀 가지고 있는 약간 핀트가 좀 이렇게 포인트가 좀 빗나가서 113번 문제도 제가 폐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361페이지에 있는 113번 문제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11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14번 문제인데요. 다음 중 레빈의 장 이론에서 주장하는 인지구조의 변화 3단계 중 장 혹은 생활 공간에서 내재되어 있는 물리적, 정신적 환경이 구체적으로 세분화되는 과정에 대해서 해당하는 내용을 써봐라. 그러니까 레빈의 장 이론은 사실 뭐 여기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요. 일반적으로 인간의 행동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심성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세 가지 차원을 다룰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레빈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레빈의 장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지구조의 변화의 세 개 차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변별 차원과 그 다음에 여기서 단계를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재구성이라고 하는 차원, 그 다음에 통찰이라고 하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지식이라든가 학습이라든가 또 인간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진다. 여러분들이 레빈이라는 분은 주로 게슈탈트 쪽에 관계가 깊은 학자이십니다. 그래서 통찰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고요. 지금 주어진 그 지문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 세 가지 차원 중에서 특히 변별적 차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분화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좀 정교하게 변별력 있게 구성하는 이러한 내용을 하고, 이것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재구성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마지막 통찰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정도 알고 계시고, 뭐 변별과 재구성은 말 그대로 재구성이라고 하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 그런 문장으로 찾으시면 되고요. 마지막 통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새롭게 재구성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어떤 지식의 확장을 가져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5번 문제, 이거 좀 문제가 좀 크고 또 설명을 좀 많이 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마저 해야겠네요. 자, 이번 시간까지 좀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우리 학습이론 마지막 시간을 준비해서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